미국에서 요즘 가장 뜨거운 전장은 반도체도 항모도 아니라 전기입니다.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가 도시 하나를 통째로 삼킬 만큼 전력을 빨아들이면서 미국 전력 수요가 다시 기록을 갈아치우는 흐름이 잡혔고, 미 에너지정보청은 전력 소비가 2024년 4조 970억 킬로와트시에서 2025년 4조 1930억 킬로와트시, 2026년 4조 2830억 킬로와트시로 더 올라간다고 수치로 못 박았습니다. 그동안 효율 개선으로 전력 수요가 평평하던 구간이 길었는데 이제는 상업부문, 특히 데이터 센터와 산업부문이 다시 끌어올린다고 미 에너지정보청이 따로 분석까지 냈습니다. 여기서부터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전력은 수요가 늘면 발전소를 지으면 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미국은 지금 그렇게 느긋할 시간이 없습니다. 송전망은 이미 병목이고 인허가는 길고 태양광과 배터리는 늘어도 피크 순간을 붙잡는 즉시성은 또 다른 문제로 남습니다. 그래서 빅테크가 선택하는 해법이 의외로 현실적입니다. 자기들이 필요한 전기를 직접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전기를 가장 빨리 뽑아내는 장치가 가스터빈입니다. 이 지점에서 한국 이름이 미국 한복판으로 들어갑니다. 투산에너빌리티가 미국 빅테크 기업 데이터 센터에 380메가와트급 가스터빈 3기를 추가로 공급하는 계약을 2025년 12월 17일에 체결했고 2027년에 1기, 2028년에 2기를 순차로 넣는 일정까지 공개됐습니다. 더 놀라운 건 속도입니다. 2025년 10월에 같은 고객과 2기 계약을 맺은 뒤 2달 남짓한 시간에 총 5기를 묶어버렸고 올해 미국 수주가 빠르게 불어난 배경으로 검증된 성능과 빠른 납기 그리고 휴스턴 현지 자회사 서비스 체계가 같이 언급됐습니다. 그동안 미국 시장은 가스터빈 종주국의 홈그라운드입니다. 발전 설비는 한번 깔리면 수십 년을 굴러가고 핵심 부품 하나가 늦어지면 데이터 센터는 전력 계약을 못 맞추고 전력 못 맞추면 서버가 아니라 주가가 꺼집니다. 그래서 미국 고객은 신생 공급자에게 관대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한국산 대형 터빈이 들어갔다는 건 그냥 수출한 건이 아니라 미국의 가장 까다로운 구매 기준을 통과했다는 뜻입니다. 그 통과의 근거는 더 차갑게 쌓여 있습니다. 부산은 2013년에 발전용 대형 가스터빈 개발에 착수해 2019년에 세계 5번째로 개발을 완료했다고 공식 자료에 적었고 김포열병합발전소에 첫 공급한 가스터빈이 2023년 7월 상업운전에 성공하면서 신뢰성을 확보했다고 정리했습니다. 한국이 대형 가스터빈을 가진다는 건 전력 단가의 문제가 아니라 산업의 심장박동을 스스로 만든다는 의미입니다. 터빈 블레이드와 연속히 고온을 버티는 초내열 합금 같은 단어가 나오는 순간부터 이야기는 전기에서 금속으로 내려갑니다. 수천도의 열과 고속 회전이 만나는 곳에서 버티는 재료와 가공 기술이 없으면 설계도는 그냥 그림입니다. 그걸 한국이 국내 실증과 상업운전으로 찍어 눌렀고 이제 그 실증이 미국의 데이터 센터 전력 전쟁에 바로 꽂히는 장면이 나온 겁니다. 전환은 여기서 한 번 더 걸어야 합니다. 데이터 센터는 평시산업 같지만 실제로는 국가안보에 가까운 시설이 돼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연산위 군사정찰, 사이버 방어, 무인체계 지휘까지 먹어들어가면 전력은 곧 작전 지속력입니다. 미국이 전력을 못 맞추면 클라우드가 멈추고 클라우드가 흔들리면 동맹의 정보 흐름도 흔들립니다. 그래서 미국 빅테크가 발전기를 직접 사서 터빈을 깔고 그 납기를 붙잡으려고 공급망을 새로 짜는 지금이야말로 한국 기업이 기술로 외교를 하는 순간입니다. 해소는 숫자로 시원하게 갑니다. 두산은 대형 가스터빈 개발을 2019년에 끝냈고 국내 상업운전을 2023년 7월에 성공시켰고 그 신뢰성을 발판으로 2025년 12월 17일 미국 빅테크 데이터 센터에 380메가와트급 3기를 추가로 파고들어 2027년과 2028년 납품 일정까지 확보했습니다. 그럼 우리 시청자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바로 이 흐름이 왜 밀리터리 채널에서 중요하냐는 의문 말이죠. 가스터빈은 발전소 장비로 끝나지 않습니다. 고온고압의 연소, 블레이드 냉각, 초내열 소재, 고속 회전체 진동 제어 같은 기술 묶음은 결국 하늘로 올라가 전투기 엔진이라는 최종 보스와 맞닿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 시장에서 성능과 납기와 서비스 체계를 동시에 통과했다는 사실은 한국이 엔진이라는 마지막 성격에 더 가까워졌다는 신호가 됩니다. 미국 이야기를 잠깐 내려놓고 중동으로 시선을 돌려야 진짜 그림이 보입니다. 두산의 너빌리티가 카타르에서 퍼실리티 이가스 복합발전 프로젝트 주기기 공급 계약을 따는 건 단순 수주가 아니라 엔진 산업의 몸통을 키우는 사건에 가깝습니다. 이 사업은 도하 남동쪽 약 10km 지역에 2400메가와트급 가스복합발전소를 짓는 프로젝트로 잡혀 있고 두산은 약 1300억 규모로 주기기 공급을 맡는 구조로 공개됐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가스터빈 자체보다 스팀터빈과 발전기입니다. 복합발전은 연료를 태워 한 번 돌리고 끝내는 게 아니라 가스터빈 배기가스의 열을 회수해 증기를 만들고 다시 스팀터빈을 돌려 전기를 한 번 더 뽑아내는 방식이라서 설비가 안정적으로 돌아가면 연료 대비 전력 생산량이 확 올라갑니다. 이 구조는 전투기 엔진처럼 순간 추력으로 승부하는 세계와 결이 달라 보이지만 엔진 강국이 왜 복합발전을 놓치지 않는지 생각하면 답이 나옵니다. 고음 부품의 신뢰성, 열변형을 억제하는 공정정밀도, 회전체의 진동을 억제하는 품질 체계가 복합발전 장비에서 먼저 돈이 되는 형태로 검증되기 때문입니다. 엔진은 설계로 시작하지만 시장은 정비로 끝납니다. 발전소는 한 번 설치되면 멈추는 날이 곧 손실로 직결되고 특히 물생산까지 얽히는 독립담수 발전 방식에서는 운영 중단이 사회 인프라 리스크로 번집니다. 그런 구조에서 선택받는 설비는 거성능보다 수리 가능한 설비입니다. 부품이 제때 오고 현장에서 분해와 복구가 가능하고 고장이 나도 원인이 추적되는 시스템을 가진 업체가 결국 다시 뽑힙니다. 두산 이중동에서 스팀터빈과 발전기까지 묶어 공급한다는 사실은 제품이 아니라 운영을 파는 단계로 들어섰다는 신호로 읽힙니다. 이 흐름은 사우디에서 더 날카롭게 드러납니다. 두산은 사우디 가즐란 2와 카자르 확장 프로젝트의 스팀터빈과 발전기를 각각 2기씩 공급하는 3,400억 원 규모 계약을 확보했다고 밝혔고 사우디 복합화력 스팀터빈 시장에서 신뢰 기반을 쌓아 성과로 이어졌다는 취지까지 함께 공개했습니다. 스팀터빈은 가스터빈보다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덜 받습니다. 대신 장기운전에서 이익이 누적되고 유지보수와 업그레이드로 수명이 길게 이어집니다. 경쟁사들이 관심을 덜 두는 구간에서 한국 기업이 묵직하게 점유를 늘리면 어느 순간 연구개발이 끊기지 않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이 구조가 왜 무섭냐면 전투기 엔진의 약점이 늘 같은 곳에서 터졌기 때문입니다. 기술 자체보다 규모의 경제가 부족해 반복 시험과 개량의 속도가 느려지는 지점입니다. 엔진은 한 번 잘 만든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고온 부품의 미세한 결함이 수명곡선을 바꾸고 수명곡선이 가동률을 바꾸고 가동률이 작전과 수출을 바꿉니다. 그래서 강국들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실패를 많이 할 수 있는 물량과 예산이 있기 때문입니다. 후발주자가 무너지는 건 실패가 많아서가 아니라 실패를 감당할 주머니가 얇아서입니다. 여기서 발전용 터빈의 연속 수주가 의미를 가집니다. 발전 시장에서 꾸준히 매출이 나면 소재화 공정에 돈을 다시 넣는 선순환이 돌아갑니다. 고온 부품 공정이 좋아지고 품질 편차가 줄고 같은 부품을 더 많이 만들면서 문제를 더 빨리 잡아냅니다. 그 축적이 항공엔진에서 가장 비싼 구간인 수명 검증을 당겨줍니다. 두산이 국방과학연구소 주관 무인기용 엔진 개발 사업에 참여해 엔진 레이아웃 설계와 구성품 해석, 터빈 배인과 블레이드 주조품 제작 같은 과제를 맡고 있다고 회사가 공개한 것도 이 연결을 산업적으로 밟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전투기 엔진은 단순히 강한 엔진이 아니라 고온에서 오래 버티는 엔진입니다. 발전용 터빈도 수천 대 가까운 열과 고속 회전에서 돌아가지만 전투기는 더 잦은 출력 변화와 더 거친 열 충격이 걸립니다. 그래서 필요한 건 출력만이 아니라 열을 다루는 체계입니다. 냉각 통로 설계가 얼마나 정교한지, 코팅이 얼마나 균일한지, 주조와 가공의 반복성이 얼마나 흔들리지 않는지, 그게 결국 수명을 만듭니다. 그리고 수명은 어느 날 하늘에서 갑자기 생기지 않습니다. 땅에서 수천 번 분해하고 다시 조립한 기록에서 태어납니다. 민수 터빈을 팔아본 기업이 강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현장에 깔린 장비가 많아질수록 고장 모드 데이터가 쌓이고 데이터가 쌓일수록 개선이 빨라집니다. 이 게임을 무섭게 보여준 나라가 중국입니다. 기술 완성도가 부족해도 일단 양산을 밀어붙이고 운영하면서 고치고 다시 양산하면서 성능을 끌어올리는 방식으로 엔진의 벽을 낮춰왔습니다. 영상에서 말하던 중국의 속도가 한국에게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완성도를 높이는 길은 결국 반복을 확보하는 길이고 반복은 시장이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두산의 중동 복합발전수주가 전투기 엔진 이야기와 붙는 순간 이야기는 꿈이 아니라 공정과 예산의 현실로 바뀝니다. 항공 엔진은 소재만 잘해서도 통합만 잘해서도 안 됩니다. 기체에 얻는 순간 제어로직과 기계진동, 열관리, 정비성까지 한 번에 평가받습니다. 두산이 항공기용 엔진 개발을 위해 한국항공우주산업과 전략적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업무 협약을 맺었다고 공개한 건 엔진을 엔진으로 끝내지 않고 기체 통합까지 함께 당기겠다는 의지로 읽힙니다. 지금 두산이 중동에서 파는 건 스팀터빈과 발전기지만 사실상 한국이 엔진 산업에서 가장 약했던 구간인 장기 신뢰성과 정비체계를 돈이 되는 시장에서 먼저 단련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이 길어질수록 한국은 엔진을 사는 나라에서 엔진을 설계하고 운영까지 책임지는 나라로 넘어갈 준비를 갖추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전투기 수출에서 제일 무거운 문턱이었던 심장의 허락을 한국이 스스로 쥐는 날이 훨씬 가까워집니다. 다음은 25년 9월 11일 한국 100kW 터보팬 엔진 개발한다 영상입니다. 한국이 이번에 공개한 4,500파운드급 전기와 터보팬 엔진은 단순한 연구 성과가 아니라 공중전의 미래를 뒤흔들 수 있는 게임 체인저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투기 경쟁은 추력이 얼마나 되는가와 무장을 얼마나 싣는가에 집중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얼마나 많은 전력을 뽑아낼 수 있는가가 승부를 가르는 새로운 규칙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흐름 속에서 한국은 해외보다 앞서 전기와 엔진이라는 실질적 해법을 공개하면서 공군력 경쟁의 판도를 바꾸려는 선도적 위치를 차지했습니다. KF-21보람에 탑재되는 GF-414 엔진의 발전 출력은 약 30kW 수준입니다. 기존 전투기에서는 이 정도면 항전 장비와 레이더 운용에 필요한 최소 전력을 충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차세대 전투기는 A4 레이더, 전자전 장비, 데이터 링크, 각종 센서, 심지어 지향성 에너지 무기까지 탑재하는 구조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30kW로는 선택과 집중밖에 불가능합니다. 즉, 레이더를 켜면 전자전을 줄여야 하고 전자전을 강화하면 다른 장비를 제한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이번에 한국이 내놓은 엔진은 발전 능력을 무려 100kW급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이는 단순히 3배라는 수치의 차이가 아니라 전투기의 생존성 자체를 바꾸는 혁신입니다. 100kW라면 A4 레이더, 전자전 장비, 항전 냉각 계통을 동시에 운용하면서도 여유 전력을 남길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미래지향성 에너지 무기까지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곧 전투기가 비행하는 발전소가 되어 전장의 모든 상황에 대응할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번에 개발하는 한국형 전기와 터보팬은 로터 일체형 인베디드 발전기를 채택했습니다. 기존의 기어박스를 통해 발전기를 구동하던 방식은 기계적 손실과 내구성 문제가 있었지만 이번 구조는 손실을 최소화하고 신뢰성을 크게 높였습니다. 또한 바이패스비를 4 이상으로 설계하여 연비와 장시간 채공성을 확보했습니다. 이 설계는 단순히 연료 효율의 문제가 아니라 장시간 채공하며 모든 전자장비를 지속 운용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동북아의 작전 환경을 고려하면 이 선택은 한국적 현실에 딱 맞습니다. 한반도 상공은 세계에서 가장 전자전 밀도가 높은 지역 중 하나로 꼽힙니다. 서해와 동해 상공에서는 탐지와 교란, 데이터 교환이 동시에 이뤄져야 하며 수시간 동안 공중 우위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단순한 순간 추력이 아니라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전력 공급 능력입니다. 한국은 바로 이 지점을 정확히 짚은 것입니다. 한국이 준비하는 전기와 터보팬의 의미를 현장에서 풀어보면 이야기가 확 달라집니다. 먼저 전투기와 무인 전투체계가 동시에 요구하는 건 추력과 항속만이 아니라 항공기 내부에서 끊임없이 솟아나는 전력 수요를 감당하는 능력입니다.
A사 레이더가 GAN 소자 도입으로 탐지거리와 전자전 모두의 활용폭을 넓히려면 전력과 열관리의 여유가 먼저 열려야 하고 네트워크 중심 교전에서 다중 센서를 동시에 구동하려면 순간 피크와 평균 전력 둘 다를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합니다. 해외 전문 매체는 이미 전력과 냉각 요구가 충족될 경우 GAN 채택이 현형 전투기 레이더의 탐지 능력을 단계적으로 배가시킬 수 있다는 전망을 냉정하게 제시했고 이는 기체가 스스로 전력 플랫폼으로 변신해야 한다는 뜻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배경 위에서 국내 연구 생태계를 보면 방향이 선명합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2016년부터 내연 발동기, 발정기, 배터리를 통합한 하이브리드 전기 추진 기술을 이어왔고 최근에는 유무인 항공체를 포괄하는 가스터빈 기반 미래 추진계까지 범위를 넓혔습니다. 즉, 소형 하이브리드 파워팩에서 검증한 새로운 가스터빈 영역으로 이식회 엔진이 곧 전력권인 구조를 정면 돌파하려는 구도입니다. 개발 연속선상에서 보면 전력 발생을 엔진 코어와 결합하거나 엔진 스풀과 지능적으로 연동하는 설계가 유력하고 그 결과로 기체 설계의 공간과 중량을 동시에 절감하는 효과를 노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국내 시청자들이 체감해야 할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무인 전투기 편대나 충실한 동방위 개념이 전장에 안착하면 탑재 장비의 스펙이 빠르게 커집니다. 광대역 제머를 쓰는 순간부터 데이터 링크는 더 두껍게, IRST는 더 정밀하게, 표적식별 알고리즘은 더 많은 연산을 당겼습니다. 이럴 때 전력 여유가 없는 플랫폼은 전술 옵션이 줄어듭니다. 결국 전기화 터보팬은 추력이 전력으로 이어지고 여기서 발생하는 열관리를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 전술을 확장하는 수단이 됩니다. 특히 100kW급 전력 여유가 의미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미 의회 조사국은 최근 보고서에서 약 100kW 수준이 소형 UAS가 상대하는 지량성 에너지 무기의 실용지평선으로 제시된다고 정리합니다. 항공기 탑재 레이저가 바로 이 임계선으로 수렴한다면 항전 장비와 레이저 무기 고출력 제머를 동시에 돌릴 수 있는 전력의 자유도가 승패를 가르는 변수가 됩니다. 한국 입장에서 이 주제는 공학 논문이 아니라 수출과 작전 개념을 함께 바꾸는 카드입니다. KF-21 시제기에서 검증한 각종 전자장비 운영 경험이 쌓일수록 요구 전력은 커지고 차기 개량형이나 무인 동반 체계로 갈수록 항공기 전기화 지수가 높아집니다. 덕분에 작은 추력급에서 큰 전력 여유라는 선택은 합리적입니다. 무인기는 탑재 중량과 항속에서 극단의 균형을 찾아야 하므로 발전 모듈을 엔진 계통과 촘촘히 결합해 효율과 신뢰성을 잡는 편이 유리합니다. 또 하나, 국내 제작 생태계에는 이미 핵심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배터리와 열관리 부품군을 묶어내는 공급망이 이미 성장해 있습니다. 선행 연구로 다져놓은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 통합 제어 노하우가 그대로 군용 가스터빈 전기화에 투입될 수 있다면 이건 엔진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항공전자와 무장체계를 포함한 기체 생태계의 체질 개선으로 이어집니다. 결국 전기화 터보팬은 한국이 차세대 플랫폼에서 성능 한개의 뚜껑을 여는 열쇠로 기능하고 그 열쇠를 준 국가는 전장 소프트웨어와 전력 아키텍처를 동시에 수출하는 단계로 도약합니다. 그 지점에서 한국은 이미 하이브리드 전기 추진의 기초와 가스터빈 확장선, 그리고 운용 환경에서의 냉각과 전력 관리 문제까지 연속적으로 짚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해외 전장 추세가 요구하는 목표는 더 명확해졌습니다. 센서, 전자전, 지향성 무기를 한 프레임 안에서 병행하려면 기체가 100kW급 전력 여유를 안전하게 뽑아내고 그 열을 조용히 처리하며 고기동 중에도 파워 품질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 세 가지 동시 방정식을 풀 줄 아는 나라만이 차세대 전장에서 정보 우세와 생존성을 함께 챙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지금 그 방정식을 각 요소 기술에서부터 하나씩 맞춰 들어가고 있습니다. 영국 롤스로이스는 템페스트 전투기용으로 E2SG 기술을 실험 중입니다. 미국 프레션드 휘트니 역시 F-135 엔진의 향상형 패키지를 통해 발전 능력을 2배 이상 끌어올리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아직 실증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특히 4,000에서 5,000파운드급 소형 엔진에서 100kW급 전력을 구현한 사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한국이 이번에 공개한 모델은 세계적으로도 사례가 거의 없는 실질적 성과입니다.
이는 곧 무인 전투기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각국이 값싼 무인 전투기를 찾고 있지만 장시간 채공하며 다중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플랫폼을 내놓을 수 있는 국가는 손에 꼽힙니다. 한국은 이제 그 희귀한 위치를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100kW 전력 여유가 만들어낼 전술 변화는 극적입니다. 기존에는 센서를 켜는 순간 다른 장비의 출력을 줄여야 했지만 이제는 탐지부터 교란과 공격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적 레이더를 탐지하는 동시에 전자파로 교란하고 뒤이어 지향성 무기로 대응하는 시나리오가 현실이 됩니다. 또 다수의 무인기를 지휘하면서 레이더 전자전 장비를 동시에 운용할 수 있어 편대 전체의 전투력을 배가시킵니다. 특히 미래전장은 소형 레이저 방어체계나 마이크로파 무기를 기체에 탑재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기존 발전 능력으로는 꿈도 꾸지 못할 영역이었지만 이번 엔진이라면 충분히 가능성을 열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한국은 이번 엔진으로 공중전의 방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무기를 손에 넣은 것입니다. 한국형 전기화 터보팬은 단순한 엔진이 아닙니다. 그것은 곧 차세대 전쟁의 심장을 선점한 기술입니다. 해외 경쟁국들이 아직 시험대 위에 있을 때 한국은 이미 실전적 해답을 내놨습니다. 앞으로 KF-21 블록 3 그리고 6세대 전투기 개발에도 이 철학이 이어진다면 한국은 단순한 무기 수입국이 아니라 전투기의 미래를 설계하는 국가로 올라서게 될 것입니다.